네, 곧 심포지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밖에 계신 참석자분들은 강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사업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은 소아청소년 정신과장 최정원입니다. 우선 학교 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자살이나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강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학교 체계 내 참여가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학생의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한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센터장님을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곽영숙입니다. 이렇게 9시 이른 시간에 심포지움을 하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찍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국립정신건강센터장으로서도 섰지만 30-40년 학교정신건강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교정신건강의학회 창립 초대 회장으로서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학교정신건강 사업이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10월 10일은 WHO에서 정한 월드 멘탈 헬스 데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10월 11월 두 달은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서 정신건강 주간 또는 정신건강의 달로 정하고 각종 행사, 기념식, 포럼들을 개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희 센터의 여러 부서에서 현안을 중심으로 그 주제를 갖고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그 심포지움 시리즈의 첫 주자로 오늘 소아정신과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다시 저희 소아정신과에서 학교 정신건강 사업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사를 보면 저희 센터 소아정신과는 국립서울병원 시절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사실 학교정신건강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성동구 지원청의 상담센터와 협력을 맺어서 그 당시 제가 소아정신과장일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학생들, 의료한 학생들을 보고 필요하면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해서 외래 또는 입원 치료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저희가 센터로 조직이 확대되고 출범하면서 소아정신과, 청소년 정신과 두 개과가 생기면서 학교 정신건강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됐었습니다. 오늘 그 일부의 발표 주제 두 분은 전현직 저희 센터 소아정신과장님들이십니다. 전 소아정신과장님이신 김혜니 선생님은 학교 정신건강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학교에서 의뢰된 아이들을 보고 뭐 부모 교육, 교사 교육뿐 아니라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학교에서 하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희망품 교실이라고, 희망을 품은 교실. 그 프로그램을 직접 현장에 어플라이 하셨고, 최근에 그 작업을 계속 저희 센터를 나가신 이후에도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하시고 에비던스를 드디어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미가, 오늘 소아정신과가 이렇게 스타트한 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3년간의 코로나 시기 동안은 코로나 감염 환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료 서비스들은 모두 스탑이 됐었습니다. 특히 소아정신과 경우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돼서 저희의 그 다양한 진료 서비스들이 축소되었었는데요. 다시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 정상화되면서 작년에 청소년 납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납병원인데 저희 납병원이 특별한 이유는 병원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 기반 청소년 납병원이라 치료를 받으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다시 학교 정신건강 사업을 교육부 주관 교육청 협력하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올해 다시 저희가 맡아서 서울시의 동북부죠. 네, 뭐 저희 광진구뿐 아니라 송포구까지 이르는 학교들을 담당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예, 제가 보통 이렇게 인사말을 길게 안 하는데 저 자신한테도 의미가 있고, 제가 걸어온 길이 학교정신건강 사업과 굉장히 밀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센터가 이미 이 학교정신건강 사업과 함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바람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저희 센터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학교 정신건강 사업을 통해서 의뢰된 아이들 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받는 아이들이 치료받으면서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국적으로 조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1부 세션에서는 3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고 이후 2부 세션에서는 전체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현재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는 학교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성과라는 주제로 동국대학교 김윤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는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서한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10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2부 세션에서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님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선생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곽영숙 센터장님께서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의사장, 아동권익보호학회 회장,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소희 선생님께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청소년특임이사, 대하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교정신건강이사,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총무이사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장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연재를 발표하실 최정원 선생님은 바로 지금 사회를 맡아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센터의 소아정신과장님이십니다.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국립서울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셨고요. 또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 정신과장을 맡고 굉장히 열심히 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발표의 주제는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현재, 부제는 치료와 교육의 연결인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을 소개하시면서 또 저희 센터에서의 역할이라든가 향후 비전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학교정신건강사업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의 경과, 그리고 학교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공공사업, 그리고 작년 11월에 오픈한 청소년 납병동의 운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개요 및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기관으로 신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직접 정신건강 전문가가 방문해서 학생 심층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 서비스, 학교와 교사, 보호자 대상 자문 및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올해 담당하게 된 그 권역은 강동, 광진, 송동, 송파, 중랑구 이렇게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방문 사업 조직도입니다. 학교 심리 상담 및 사례 관리자,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분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 5분이시고요. 그리고 사례 회의 주관 및 학교 자문 분야에서는 원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4분과 임상심리 과장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5분인데 저희가 올해 5월에 서울시교육청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신규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8월 말에 채용이 완료돼서 현재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방문 사업 의뢰 연계 현황입니다. 의뢰 학생 총 70명 중에 여학생은 24명, 남학생은 46명. 그리고 학년별 의뢰 현황을 보시면 초등학생이 43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9명입니다. 심층평가 건수는 의뢰학생 총 70명 중 83%인 58건에 대해서 심층평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심층평가 결과 병의원 치료 연계는 56.8%
10%인 33건,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5% 연계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17.2%는 저희 기관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 방문 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원심버스, 교사 힐링 캠프, 북한 이탈 주민 학교 방문, 양육 기술 지원 워크숍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사업입니다. 버스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정신건강평가존, 그리고 HRV 등을 시행하는 안정화존, 집단 프로그램 및 개인 상담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마음 안심버스가 찾아가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마음건강 및 스트레스 평가, 결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 힐링 캠프입니다. 이 포스터는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교사 힐링 캠프 포스터이고요. 올해 11월에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에 진행하는 교사 힐링 캠프는 탈북 학생과 같은 고위험, 취약계층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 학교 방문 사업입니다.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남한에서의 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평가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저희 병원에서는 탈북 학교의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지를 제공하였고, 이 평가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온 약 41%의 학생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1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상담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심층 면담이 필요한 6사례가 또 선정이 되어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시행할 계획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양육기술지원 심층 워크숍입니다. 양육시설, 그러니까 고아원, 그리고 시설 양육, 시설에 있는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육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심층 워크숍을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종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홍보를 향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학교 방문 사업에 대한 제언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문기관 다양화와 중증도에 따른 의료 전달 체계의 활성화입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현재까지 소수의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 정신과 의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에 따라서는 2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강남이나 송파 등은 또 매우 많았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또 비약물 치료부터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의뢰 단계에서 치료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치료기관을 소개하는데, 선택하도록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입원 치료까지 고려해야 되는 중증인 경우에는 참여하고 있는 대학병원이 너무 소수였습니다. 사실 의뢰를 해도 또 문제인데 100만 원이라는 치료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입원비에는 또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중증도가 확인된 사례에서는 지원 비용을 늘려서 이에 맞는 평가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료 전달 및 치료비, 의료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학방 주간 병원과 지역 내 병의원 간 협력 체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원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뢰 시점부터 종료까지 다양한 소통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지역구 내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등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솔루션이 나와서 해결되는 사례가 아니라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대인관계 문제라던가 학업의 어려움, 취약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보호자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복합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있어서 청소년 납병동은 의료, 간호, 교육을 통합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적합한 치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복합적인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납병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납병동 소개에 앞서 간략하게 소아청소년 정신과 인력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소아청소년 정신과 치료팀 그리고 납병동 치료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주 인력은 간호 인력 2분, 병원학교 교사 3분입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치료팀에서 그 심리치료사 3분이 개별 심리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을 지원해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진료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이 중에서도 장기간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우울증, 불안장애, ADHD 아동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업 수행과 치료 병행이 어려운 학교 부적응 학생이 누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납병동을 저희 기관에서 작년 10월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청소년 납병동의 운영 목적은 의료적 환경 제공 그리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증상 조절 그리고 병원 학교 교과 수업으로 기초 학습 능력 신장 그리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 경험 교사 학생 경험을 통한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학업 수행과 치료 병행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이고 입원 유형은 자해 입원입니다. 정원은 12명이고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잡았습니다. 원적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기 이용 시에 복귀에 대한 동기를 상실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입원 후 3개월마다 정기적인 사례 회의를 거쳐 원적 학교 복귀를 시도하거나 혹은 이용 연장을 결정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학교 행사는 원적 학교와 소통 후에 원적 학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주 5일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교과 수업은 무료이고 치료 프로그램이나 정신요법은 그 내용에 따라서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주 인력 5분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3분이 주치를 맡아주시고 전공의 1명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 납병동 흐름도입니다.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 예약을 해서 외래 진료를 거친 후에 청소년 납병동 입원 처방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학교 방문 사업 대상자가 납병동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창구를 저희가 개설해서 그 외래 진료까지의 어떤 대기 기간 그리고 심리 검사까지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납병동 시간표입니다. 오전에 아이들이 이제 등원을 해서 아침 체조 조회하고 회진과 상담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오전에는 주로 교과 과정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점심약을 복용 후에 오후에는 치료 프로그램과 정신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가하기 전에는 참다울 마음 노트를 작성하도록 과제를 주고 복약 지도 및 일상생활 지도 종례 후에 귀가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교과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구성이 되고 최초 이용 시 진단 평가를 거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별화 수업이 진행이 되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활동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납병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치료, 학습치료, 의리치료 등이 집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맞춤화된 개별 치료로 청소년의 그 주요 증상과 관련해서 개별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공의
아까 말씀드린 소아청소년 정신치료팀의 심리치료팀에서 개별 심리치료, 자해예방 프로그램, 중고등 집단 등 아이의 증상에 맞는 그런 치료가 또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납병동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실인원 4명, 그리고 올해는 1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다울 학교,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병원 학교의 경우는 납병동뿐만 아니라 보호병동 입원 환자도 포함하고 있어서 실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작년 실인원은 18명, 올해 실인원은 29명입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학교, 참다울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청 협약하에 국립서울병원학교로 개교를 하였고, 현재 18년의 역사를 가진 그 병원 학교가 되겠습니다. 참다울 학교는 공식 명칭이고 다음과 같은 그런 그 영어 단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참다울 학교 이용 현황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특별 교육부금을 지원받아서 학생 및 학급 경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용 현황 그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 대상이 계속 변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유치원부터 초중학생이었다면 한 2010년대부터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코로나19로 운영이 최소화되었다가 2023년에 청소년 납병동 개소 후 현재 적응증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나이입니다. 네, 출결 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신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건강장애 및 요보 학생의 미등록 대상으로 정식으로 출결 인정이 되지 않는 병원 학교입니다. 대신 올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에 학교장 재량으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출결 및 학적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 신청서, 학생과 보호자가 작성한 입교 신청서, 그리고 3개월 이상 정신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입원 확인서를 원적 학교에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하면 원적 학교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처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활동 사진입니다. 납병동 개소식, 그리고 교육청과의 간담회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 요리요법, 직업 연계, 수업 활동 내용 등에 대한 활동 사진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청소년 납병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증상 조절, 학업 유지, 학교 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치료와 교육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치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 방문 사업 대상자 및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중점적으로 납병동에 유입을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심의 학교정신건강 사업의 현재였습니다. 학교정신건강 사업의 기본 모델은 다 유사하지만 기관마다 특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특성화에 맞춰서 오늘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아까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례가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례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거나 하지 말아 주시고요. 비밀 보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연재를 발표해 주실 김혜니 선생님,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셨고요. 서울의대에서 석박사를 마치셨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임의를 마치셨습니다. 국립서울병원에서 청소년 정신과 과장, 소아정신과 과장을 역임하셨고 이후에 동국대학에 교수로 가셔서 현재 동국대학교과대학 부교수시면서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계십니다. 발표하실 내용은 학교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성과 희망품 교실을 중심으로인데
이 발표가 또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이 올해 교육부에서 새로운 부서가 생겼죠. 사회정서 성장 지원과 맞습니까, 이 선생님? 네, 예. 그래서 네, 일반 아이들의 사회정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그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정말 마음의 고향 친정과 같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였던 희망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앞에 최정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다활학교 납병원에 대해서도 너무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참다활학교가 2012년 전에는 유치원 뭐 그렇게 있다가 제가 과장이 된 2012년에 이제 매번 이제 그 장학사님이 광진구에 처음 오시면 전화 오시는 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정신건강 쪽은 사실은 우리가 아픈 거라기보다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기 때문에 병원 학교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매번 이렇게 새로운 장학사님 오시면 설명드려야 되고 다시 좀 말씀드려야 되고 다른데 좀 선례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 들었었어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은 그러면 우리 인정을 하자, 이렇게 그때 막 다시간의 이 협의회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마지막 보여주신 증례가 고1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우리가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럼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갈 거고요. 참다활교실 프로그램은 2013년도에 국가정신건강보건서비스 일부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앞전에 2011년도에 그 대구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왕따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이 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2012년도에 학교 폭력 근절 대통합 대책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후에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2013년도에 시작됐을 때에 학교 수준의 개입, 또 학급 수준의 개입, 개인 수준의 개입, 이렇게 좀 수준별로 개입을 좀 디자인을 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거를 지금 좀 보여드리면, 그 학교 그건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희망품 그래서 교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시작될 때 2013년도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학교 폭력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잘 봤을 때 이제 노르웨이의 올웨우스 프로그램이랑 또 그 핀란드에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학급 개인 수준의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을 실시하고, 학교 개입으로서는 이제 설문조사, 학교폭력 관련 총회, 휴식시간, 점심시간의 감동, 교직원 및 학부모 회의, 학급 개입으로는 학급 규칙 설명 및 확인, 학급 회의 역할극, 개인 개입으로는 교사와의 대화, 상담, 중립적 학생들의 협조, 학급 이동,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한 4학년에서 7학년 아이들 2,500명을 실시했을 때 집단 괴롭힘이 50% 감소하고 학생들의 파괴적인 행동이나 무단결석 등의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역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회 2시간씩 10회기를 실시하고 1년에 총 20시간 동안 담임교사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로 방관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상세하게 가르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괴롭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가르치는 지도 방법이었습니다. 또 토론, 협동, 과업, 수행, 역할극, 괴롭힘에 대한 영상 상영을
역량을 구성하고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가 의미 있게 줄어들 이렇게 했을 때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가 의미 있게 줄어들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감소 및 사회성 학교 생활 만족도 증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다 시범 사업으로는 이제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하고 그 희망품은 이 키바 코울루에 많이 근거되어 있으면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수준의 개입으로 사업 설명회 하고 학교 폭력 정신건강 실태 조사하고 심층 신경심리 검사도 하고 또 전문가가 상주도 하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도 예방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도 배포하고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또 학급 개입 수준에서는 학급 회의도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희망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는 가피의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학교 수준 개입에서 보면 2014년도 1학년에서 6학년 274명의 특정 학교에서 CAT랑 CBCL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는 398명의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15% 정도가 관심군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그때 감정조절 프로그램, 그다음 심층 심리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학교 수준 개입에서는 또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예방 집중 개입 시범 사업 학교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1,220명에게 저희가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그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가 사실 상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복도 운동장 등 학교 폭력 발생 비중이 높다라고 저희가 미리 아까 말씀드린 그 설문지를 통해서 알게 된 곳에 전문가가 상주를 했고요. 이제 요 상주를 하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교실 안에서는 항상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교무실을 가셔야 되면 사실은 선생님이 미리 전화를 하면 substitute 그러니까 대체 선생님께서 잠깐 교실에 와 계시고 선생님은 교무실에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고요. 점심시간 같은 데에도 항상 카페테리아 컨트롤이라 그래서 항상 카페테리아 선생님이 어른이 많지도 않습니다. 딱 한 분 거기 계속 왔다 갔다 계신 선생님이 계시고 식사를 하고 나면 운동장에 나가잖아요. 운동장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여선생님이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면 아이들은 진짜 막 노는데요. 어쨌건 아이들이 단 한순간도 어른의 눈이 없는 상황에 노출되지는 않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그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나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객관적인 눈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그게 아이들의 네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이거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 없이 객관적인 눈이 한 분 계셔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를 학교에서 CCTV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근데 어쨌건 그런 어떤 거에 기초를 해서 그렇다면 이게 그냥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른들이 조금 더 배치가 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보면 이제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하시고 특히 부모님들도 필요하시고 해서 저희가 학교 수준 개입으로 학부모 연수, 행동수정 심층 강의, 또 교사 힐링 캠프, 학교 폭력 가피 학생 가족 캠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동시에 학급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아이 3, 6학년, 4, 6학년 이렇게 다 실시를 했었고요. 이게 대부분 201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의 개입으로 관심금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하고 저희가 이 다양한 지식을 구축해 나갔고요. 사실 이런 2013년도에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 수준의 개입을 통해서 특히 시범 사업한 학교 진짜 교장 선생님 지금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많은 노하우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구나를 구축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시작한 게 이 희망품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좀 다양하게 그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모디파이가 돼서 왔는데 한 5, 6회기로 처음에는 뭐 학급회 영상 제작 중심으로 했다가 2015년에는 사회성 방어자를 추가해서 10회기로 만들었다가요. 또 이제 또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실제 그걸 딜리버리하는 분들의 어떤 피드백들을 받아서 저희가 그 영상 쪽은 조금 지우고 해서 마지막으로는 8회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 8회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요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전부 제작을 하고 그 제작 이후에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 영상권들이 또 있는 곳들에는 또 다 허락을 받아서 영상들을 제작했습니다. 또 교육 영상 및 교구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워크북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됐거든요. 그것도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본으로 완성된 것이 초등학교 학급 단위의 8회기 프로그램입니다. 목적은 공감 능력 및 사회기술 향상과 안전한 학급 문화 조성을 위한 학급 폭력 예방이고요. 매뉴얼은 진행자용, 교사용, 학생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한 건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특정 아이의 어려움 물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떤 중재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키바 프로그램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고 뭔가 이게 이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이야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atmosphere와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당하는 아이에 대한 공감 또 그렇다면 옆에서 지켜주는 방어자의 역할, 사회기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회기는 이제 좀 이해하기를 하고 뭐 2, 3회기에는 공감, 타인의 감정, 타인의 입장 이야기, 4, 5회기는 방어자의 역할. 방어자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기술, 부정적 상황 대치, 긍정적 표현, 마무리는 보상입니다. 조금 이제 회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은 우르르 지나갔고요. 지금 요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1회기는 일단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희망품의 교실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희망품 교실이 진행되는 내내 저희가 용기 대표라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용기 대표가 결국 방어자입니다. 용기 있게 이건 아니야. 이러지 말자. 이거를 이제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완장을 줘서 그 용기 대표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용기 대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칭찬 게시판.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모두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단점보다는 강점을 찾아주는 거. 서로의 강점을 찾고 나의 강점을 찾는 희망 게시판과 희망품 교실 서약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학급회의는 학급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고 희망품 교실 주요 활동을 확인해보는 시간으로서 칭찬 게시판에 이제 매번 칭찬하는 것들을 이제 붙이고 평화로운 반이었나, 우리 괜찮았나 디스커션 해보고 용기 대표가 되었던 아이들은 용기 대표 활동에 대해서 서로 점검하는 거. 요건 이제 매번 하는 겁니다. 회기마별로. 용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이좋은 우리 반을 위해 실천하고 용기 대표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려 활동, 양보하기, 먼저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무거운 짐 함께 들기, 아픈 친구 도와주기, 칭찬 활동,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칭찬 게시판을 이용하고 또 용기 활동, 심한 장난 괴로움을 발견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그만해 내가 힘들어 하잖아. 멈춰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아. 우리는 따돌림 없기야. 기억해?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가자.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용기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칭찬 게시판 같은 경우는 우리 반 친구들의 칭찬할 점을 찾아 칭찬 게시판에 친구를 칭찬합니다.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배려 행동, 모범 행동, 우수 행동 모두 다 쓰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칭찬 게시판이라는 거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워크북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워크북에는 이제 나의 감정, 내가 사실은 어떤 아이한테 지금 뭐라고 화를 내거나 뭐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게 지금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공감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알리기, 그다음에 친구 감정과 표정을 해서 그리고 역할극도 해보게 하고 타인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역할극에서 놀림받는 아이, 놀림하는 아이 뭐 약간 이런 것들 워크북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으면 이 서약서도 씁니다. 서약서는 나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친구와 얘기할 때는 잘 경청하고 이거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친구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즐거운 희망품 교실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방어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방어자 역할에 대해서 영상 시청도 하고 우리의 약속 꾸미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음 슬라이드 좀 크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방어자 역할을 이해하고 약속 꾸미기를 하고 방어자 역할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나의 다짐을 작성하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속도 하고 이 친구들 이거 존중하고 괴롭히지 않아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꾸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색깔도 칠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회기술 형상은 이제 상황에 대처하고 내 경험도 돌아보고 칭찬 서로 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퀴즈도 하고 시상도 하고 소감도 나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감은 칭찬을 계속하니 친구들의 좋은 점을 보게 되었고 반 아이들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학교 폭력 역할극을 하고 괴롭힘과 방어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반 분위기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좋아지고 따뜻해요. 주로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칭찬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사실은 이게 동양식 사고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아이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그 아이가 그걸 알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와 선생님과 어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당하는 아이는 상대방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의 강점을 자꾸 찾아주고 그거를 칭찬을 해줌으로써 그 강점을 끌어올리는 게 더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요. 해보면 실질적인 조금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희망품 교실은 교실의 어떤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반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학년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를 한 학교 전체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셔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리고 사실 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인력이 이게 작은 인력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좀 8회기에서 4회기로 조금 두 회기씩을 조금 이렇게 묶었어요. 그렇게 해서 4일을 들어가고 그 대신 전체 반을 진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리고 이거를 딜리버리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게요. 이게 학교 폭력의 내용이고 사실은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프로그램을 실제 딜리버리 하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스마트하시고 조금 아트풀해야 이게 문제가 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너무 감사하게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그 희망품 교실에 관련된 그 선생님들을 교육하시고 계속 배출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그 면접을 보고 해서 모셔와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분, 1분 남았는데요. 제가 5분만 더 쓸 수 있으면 제가 성과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 거, 3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회성 척도 같은 것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실시했던 보고서에서 나온,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 내야 되잖아요. 예산을 썼으니까. 그랬을 때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보면 사회성 척도, 정서 조절 척도 같은 것들이 매우 좋아지는 거를 알 수 있고, 사실 거기 학교 직접 들어가서 보면 교사분들의 소진도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아들들도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교사 스트레스 관리에도 굉장히 집중을 했고, 사실 지금 고양시 아동청소년 센터에 제가 가서도 저희가 이제 그 버스가 도는 게 있는데요. 그 버스는 저희는 전부 교사 효능 프로그램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율이 7.1%였던 것이 2015년에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교도 들어가고 상담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했을 때에 2.5%까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조금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뭐 이제 모든 학교가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진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희망품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희망품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슨 이제 사전 사후 무슨 설문지도 많이 하고 제가 아까 뭐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막 이제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분위기고 그 아이가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아이들과 밀려나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안으로 집어넣겠느냐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희망품 프로그램의 그거는 효과는 그 밖으로 밀려나 있던 아이들을 안쪽으로 이 네트워크 안에 소셜 네트워크 안에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다 더 페리퍼리에서 센트럴로. 그럼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부모나 선생님의 보고는 매우 부정확하다는 건 뭐 에브리바디 아니까 모든 사람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아이들 내부의 아주 그 미묘한 거를 그래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뭘 받았냐면 애들한테 종이 한 장을 다 줬습니다. 종이 한 장에 내가 생각하는 친한 아이를 다 적어라. 그래서 그거를 다 적었습니다. 교실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희망품 프로그램 하기 전에 그걸 받았고요. 끝나고 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사후 디자인인데 그리고 그렇다면 그거를 사전에 이거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이거를 인디그리 센트럴리티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기준으로 놓고 이 아이가 화살표를 많이 받은 아이가 있고 조금 적게 받은 아이가 있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것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다. 그걸 아웃디그리라 그러는데 나한테서 이게 몇 명이 나가냐. 이거를 보는 거에 있었는데요. 그 인디그리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 그게 높으면 당연히 여러 아이들이 얘를 지적을 했잖아요. 얘는 내 친구야. 나랑 잘 지내. 그러면 이제 그게 높은 아이고 낮은 아이는 지적을 많이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이 인디그리 센트럴리티가 낮은 아이들이 높은 아이들 쪽으로 이게 센트럴리티가 올라갔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사실 이게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이제 논문을 보고 디자인을 할 때는 통계가 웬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통계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이 데이터가 분석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길게 하다가 영남대 김소정 교수님이랑 한양사이버대 이제 우성범 교수님을 만나고 이거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슬라이드 2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인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굉장히 좋게 시그니피컨트하게 특히 사이즈도 되게 약물은 미디엄 사이즈면은 괜찮은 거고 사실 미디엄 하이까지 가야 되고 근데 프로그램은 되게 로우거든요. 근데 미디엄 사이즈 이펙트를 가지고 상당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웃디그리 센트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나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이 생각하는 나는 사실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고학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있다 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그 고학년 여자애들이 갑자기 사회성이 훅 발달하는 시절이거든요. 남자애들은 조금 더 중학교 쪽에서 훅 발달을 하는데 여자애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후 쪽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시범학교 대상 인성교육 우수 모델 학교 선정을 받았고 2015년도에 교육청 교육기부 대상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제 중등학교, 그래서 중고등학교 모델을 개발을 했고 2016년도에는 광진구 6개 대상으로 진행을 했으며 지금 2017년도 18년도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서 보급을 시작하였고 지금 다양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20학교 지역에서 44학교 그리고 2,000명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아마 터져서 지금 조금 아마 이렇게 답보 있을 텐데 이제 다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게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넉넉히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나중에 토론 후에 전체 토론회에서 좀 마저 듣기로 하고요. 이제 좌장을 이소희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 최종원 교수님께서 학교 기반 그 병원 기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심으로 돌아봐 주셨고, 두 번째 김연희 교수님이 이제 학교 기반 그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 희망품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효과성 평가까지 하신 근거 기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다면, 마지막 연재는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미래입니다. 성한석 교수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남대 의대 졸업하셨고 충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영남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실 교수이시고요. 또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정 영남위센터장 겸임하고 계시고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본부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미래라고 제목을 받았는데, 이 미래가 어떨까 저도 궁금하고 사실 별로 좀 무거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관련된, 저는 이제 대구광역시의 영남위센터 병원형 위센터를 맡아서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지역에 그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하는 센터에 이제 총 본부장을 맡아서 활동을 합니다.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굉장히 좀 이렇게 학생 자살을 많이 겪으면서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서 예측하는 방법하고, 그다음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 부분이 어떤 우리 미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정서적인 어떤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아마 그 기저 원인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것, 또는 이제 생각하지만 어떤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 자살 자해라든지, 그 다음에 성애 노출,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연령의 제한이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판단력이 생기기 전에 많은 노출이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겪고 있는 대인관계 갈등, 또래 이제 관계 갈등, 또 따돌림,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등교 거부, 조퇴,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 정신건강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지만,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떤 촉발된 요인, 코로나가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도 사실은 이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하고 관계되는 어떤 감염으로서의 어떤 가치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어떤 성장의 어떤 트래젝토리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좀 사례들을 쭉 이제 기술을 하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학교 정신 건강 또는 학생 정신 건강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서 현재가 아직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어떤 문제점하고 그 문제점의 어떤 근원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떤 미래를 그 예측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2012년도부터 학교 이제 학생 정신 건강, 학교 정신 건강 사업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까 김현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대구에서 이제 학생 자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병원형 위센터를 만드는 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대구에는 4개 대학병원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부담이 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수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다 거부를 했었는데 한 번씩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4개 대학병원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활동을 2013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한 11년째 지금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에 이제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 사업에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 2013년부터 15년까지가 지역 협력 모델 구축 사업, 아마 이런 활동들이 그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의 어떤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학교에 직접 가서 학생을 상담하고 학부모하고 교사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우리가 교육부 특교 사업,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주로 학교 방문 사업의 대상자가 정생등 특성검사 이후에 연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어떤 이제 대처하는 그 과정,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아마 주된 활동이 이제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해서 자문을 해주는 활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지역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받았지만 저희 이제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끝나고 바로 다음 해부터 2019년도부터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에는 교육청 차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이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이유가 경상북도 사업을 대구 지역에 있는 데서 할 수는 없다, 이런 아마 그런 규정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1차 탈락되고 2차 이제 지원하는 데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의 규정에 따라서 3차인가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참여를 하면서 2020년부터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 생명사랑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제 학교 방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2개 센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사업비가 지금 한 11억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문의사가 한 15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넓고 그 이제 우리 의료기관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 방문 사업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이제 자문 의사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각 대학병원에 이제 있는 소아정신과 선생님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2차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또 이제 페이닥터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까 이제 그 납병동하고 이제 병원 학교 이런 것들도 강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청에서 있는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학생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감안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오늘 강의 때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 정신건강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장님을 이끄는 장님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실제로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이 지금 이제
우리 성인들의 어떤 자살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10대들의 어떤 자살 사망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죠. 여기 이제 최신 자료가 2022년도까지 자료인데 지난 5년간 10대 초반은 57%, 10대 후반은 27% 자살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수가 작아서 이거를 2%의 의미를 크게 둘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트렌드는 증가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저도 이제 학교를 가거나 하면 이게 요즘은 인풋하고 아웃풋이 굉장히 불균형이 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개선을 하고 좋아지는 속도보다는 문제 아이가 발생되는 속도가 너무 이렇게 급격하니까 학교에서도 때로는 이제 번아웃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를 하는 느낌도 조금 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아웃풋을 좀 이렇게 해결되는 케이스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인풋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비가 좀 멎어서 이렇게 조금 갈아지는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이런 그림을 갖고 왔고 학교 정신건강 모델에는 4가지 단계 중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래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거를 잠깐 이제 간단하게 3차, 2차, 1차 예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3차 예방은 우리가 보통 일이 발생한 후에 하는 활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3차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마 자살 사망 케이스를 한 50케이스 정도를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가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학교 관리 시스템이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기회를 해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을 인식을 조금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학생들을 관리 방안 그리고 이제 위기개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개입은 이제 신속한 인터벤션이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나 최근에 이제 다시 하는 마음이지 검사하고 더불어서 어쩌면 이제 교사 교육에서 교사들의 어떤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 역량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도저히 수용이 힘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자해가 이제 교실에서 일어나서 다른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병원 학교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 대한교육기관에서 적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분리하거나 다시 이제 수용하고 치유해서 복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는 활동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차 예방입니다. 1차 예방은 사실은 환경이나 분위기 이제 조성이죠.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차별이나 서열화를 철폐하고 학교에서 어떤 이제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이 지금 교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나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 지금 이제 아까 김인혜 선생님 발표해 주신 어떤 긍정적인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같이 이렇게 잘 이제 묻어 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모 교육이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최근에는 부모 교육보다는 어머니 교육, 아버지 교육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대부분 어머님만 오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건강 전문가 사업처럼 찾아가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 필요하겠다. 회사를 가서 이제 부모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OECD에서 나온 이제 그 예방 가능 사망률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나라예요. 이제 첫 번째 왼쪽이 예방 가능 사망률이고 이제 오른쪽이 치료 가능 사망률인데 쉽게 말하면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적으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에서 3번째입니다. 체계가 잘 갖춰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어쨌거나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지금 이제 지난 10월 8일 날 이제 올 2, 3월에 이제 중환자 사망자가 전년 대비해서 급증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요 통계들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이제 체계라고 말씀드리면 뭐 제가 댐을 예를 들면 댐에서 물이 좀 덜 흐르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1차 예방이나 1차 예방이나 2차 예방, 3차 예방을 통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국가적인 체계 또 지역적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네.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 2장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제 요 슬라이드 아마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14세에서 16세 SNS 사용 금지 요 내용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요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앞다퉈서 규제를 찬성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런 입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예를 보면 게임 셧다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인권 침해라는 부분 때문에 없어졌는데 인권 침해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되고 요걸로 제가 슬라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이제 사이언스에 나온 겁니다. 청소년에서 이 당시에는 우리 지금하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청소년의 TV 시청이 많으면 뭐 이게 학대든 뭐든 상관없이 폭력성이 높아진다. 지금 1시간 본 사람, 3시간 본 사람, 3시간 이상 본 사람의 어떤 폭력성이 높아지는데 아마 그 이유는 그 당시 미국에서 TV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방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사를 해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예방을 우리가 조금 더 특히나 이제 1차 예방 교육에서는 학생 교육, 학부모 교육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초기 성인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가정에서 역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면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정신건강 사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예방 중심으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질문은 이제 우리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종합 토론 시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0분 가량 쉬는 시간을 가지고 10시 40분에 2부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부 순서 전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저희가 오늘 그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 심포지움이 진행됩니다. 실시간으로 한 150분 가량 지금 접속을 해주고 계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곽영숙 센터장님, 이소희 선생님 두 분의 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발전과 정책적 재현입니다. 세 분의 토론자께서 약 5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아까 발제자분 포함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양수진 과장님입니다. 전남대 의대 졸업하셨고 석박사 취득하셨습니다. 전남대 병원 임상교수, 킹스 칼리지 런던의 비즈니스 리서처,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임상교수 역임하셨고요. 제주도 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의, 그리고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원장 역임하셨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양수진입니다. 세 분의 발제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상황과 어떤 점이 이제 문제점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잘 듣고, 또 제가 과거에 학교 정신건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었던 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존 체계를 좀 개선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체계를 만들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 내에서 이런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와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자살 문제를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 어떤 위 프로젝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할 건지, 그래서 뭐 병원형 윗센터를 좀 더 활발히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윗센터를 또는 위클래스를 이용하는 거를 지금 단순히 어떤 문제 학생이 방문한다라는 느낌으로만 많이 여겨지는데, 이거를 정말로 내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킬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첫 번째 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은 어떤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시범 사업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발전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협조가 떨어지고 나서 다 들어줄게라는 어떤 모바일 텍스트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은 학부모를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교사분들을 직접 만나서 자문할 수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시범 사업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응용을 할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대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이 정신건강 전문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사업이 확대가 되려면은 예산과 함께 인력이 가장, 그래서 학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전문가들이 가셔서 문제 해결을 도와야지, 그렇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찾아뵀을 때 특별히 우리 학교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사업이 고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이제 경험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신과적인 기관이라든지 인력의 인프라가 다른 뭐 전국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냥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으로도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예방하거나 개입할 수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곳인데, 이 지역마저도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사안의 심각도라든지 그런 좀 변화된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점이 아마 뭐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들으셨겠지만 학부모와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게 지금의 시스템이랑 지금의 교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학부모와 협조가 잘 되시면 지금 교육 전문가에 있는 교사분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적인 발전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또 심리적으로도 따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많이 이제 접근을 해주시는데요. 학부모의 협조가 되지 않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민원 상황이 되시면 결국에는 교육 시스템 외부에 있는 이런 저희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이런 학교 정신과 그 방문 사업을 요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방문 사업에서 아이들을 직접 보고 개입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과 함께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되고 각 학교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교육부의 어떤 조직도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정신건강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년 전에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돼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이제 좀 찾아봤더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사이에 영유아 정책국이 생기고 또 교육복지 늘봄 지원국이라는 명칭으로도 바꾸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학생건강 정책관 이 신설이 되고 그 밑에 사회정서 성장지원과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신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사용자 입장, 학부모님 역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쪼개져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교육을 할 때는 사실 영유아 시기부터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담당하는 곳은 영유아 정책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성체육이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또는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거는 또 교육복지 늘봄지원국입니다. 그리고 멘탈헬스 리터러시라든지 사회정서를 담당하는 것은 학생건강 정책관에서 또 담당을 하고 계시고 학교폭력 대책과 또 맞춤통합 지원과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고 학부모님들과 같이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또 정서 발달상으로 이렇게 돌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그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육부 시스템이 좀 분절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교육부에서 사업과를 담당을 하면서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한 아이가 탄생하게 되면 그 아이를 교육 시스템에서 또 이 아이의 발달을 담당하는 곳에서 아이 중심으로 쭉 개편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저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 그리고 일선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정신건강 전문가 또 학교 방문 사업을 진행하시는 교사분들이라도 이게 좀 도움을 쉽게 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동안에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30분 내에 사실 이제 토론과 Q&A까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5분씩밖에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 토론하실 분은 신선호 교장 선생님인데 서울대 역사교육학 졸업하셨고요. 서울시립대에서 또 석사 학위도 취득하셨습니다. 교육부 교육연구사, 서울특별시 교육청 장학사, 언북중 염창중 교감 선생님, 호찌민시 한국국제학교 교장,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상담 마음건강팀 장학관 거쳐서 현재 신원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5분 부탁드립니다. 여긴 다 이 의사 선생님들이고 교수님들인데 저만 학교에서 와서요. 아마 학교 현장의 얘기를 좀 들려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BC와 AD로 하지 말고 BC와 AC로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그 정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큽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온라인으로 대면 수업을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초등학교에서 그랬던 아이들이 또 중학교 1, 2학년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대인관계 사회성이 너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잃어버린 3년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반적인 청소년의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신건강 문제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요 시기 코로나 이게 포스트 코로나 요 시기의 특징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관계 맺기에 아예 서툰 아이들 이 아이들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코로나 자살 교육부 통계에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살 통계를 보면 37% 학생이 가족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1.7% 학생이 친구 관계 문제, 이 관계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인 중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관계 맺기 어려운 아이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고전이 갖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늦게 자살론에 보면 이기적 자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이제 약화되면서 결합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제 뭐 핵가족화되고 옛날에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키워졌는데 지금은 앞집 아파트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나마 학교가 그다음에 이제 외동의 아이들만 있었잖아요. 외동의 아이들이 이제 관계 맺기 가정 내에서도 관계 맺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그나마 학교가 그 역할을 해줬는데 3년의 결실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고 자살률도 폭증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서한석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3년간 이제 그 디지털 그 비대면 이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그 사이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도 실제로 현실과 게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생망 애들 말로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리셋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게임에서는 리셋이 되지만 실제로는 리셋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현실과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자살 사례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진짜 다른 아이와 소통도 못하고 핸드폰만 계속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만지작거리는 소위 디지털 은둔형 외톨이 이 아이들의 자살 보고도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뒤늦게 자살을 위하면 아노미적 자살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구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제 온라인 교육에 디지털에 또 디지털 교과서가 또 도입되고 뭐 이런 심각한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규범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디지털 중독이나 또 디지털 오남용 쪽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식들이 좀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 이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두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라면 그러면 응전을 해야 될 텐데 그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물론 학방 사업이 이제 미혼군 아이들을 갖다가 잘 해왔고 물론 그런데 이 학방 사업이 커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너무 제한적이고 극히 소수입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그 학방 사업 금방 차버립니다. 3월달에 열면 그냥 바로 다 차버리고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서한석 교수님이 발표에도 있었던 내용 그 근본 3차 예방의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김현희 교수님의 이제 그 희망품 교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한국형 사회정사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왜냐하면 희망품 교실도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 모든 교사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아이들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시민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의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예견됐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도덕성, 디지털 도덕성, 디지털 시민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아까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학교에 투입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교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희망품 교실도 사실 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교사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이 보호자 부분이죠. 실제로 상당한 경우에 보호자와 학생과의 갈등,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갈등에서 나가주고 하니까 진짜 사례도 그냥 뛰어내려버리는 충동성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 교육이, 보호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학방 사업의 시작점과 걸림돌도 보호자죠. 시작하는 것도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학방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최종적으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법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 같은 데서 이제 실제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실제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법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정서 위기 아이들, 이 아이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친 뭐 관계 맺기 어려움, 사이버 과몰입 말씀해 주셨고, 대책으로서 사회정서 성장교육이라든가 또 디지털 민주시민교육, 또 교사교육, 학부모님들 교육 내지 지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무영 교수님이고요. 연세대 의대 졸업하셨고 박사학위 취득하셨습니다. 토론토 의대 방문 교수 다녀오셨고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임의를 거쳐서 현재 건양대학교 정신과 교수로 계십니다. 겸임을 하고 계신 부분이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 그리고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위센터 학생정신건강 자문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 증진 운영위원과 경기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 자문단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심포지엄 가면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는 분들 많이 봤는데 처음 앉아보거든요.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방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직접 나가는 것을 2018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장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목은 발전과 정책 방향인데 사실 뭐 저도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역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 들면서 적어놓은 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뭐 모든 문제를 예산으로 귀결시키면 글쎄요, 뭐 저도 사실은 가장 현장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학방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뭐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한 뭐 어떨 때는 지방 소도시, 저는 이제 충남교육청과 관련해서 해서 소도시는 한 4월 되면 다 끝나더라고요. 벌써 1년치가 벌써 끝났나 싶어가지고 2학기 때는 어떻게 가야 되지? 애들 3, 4월 때까지만 이제 다루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도 많은 이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가보면 이제 위클래스 선생님들 이제 만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지방 소도시의 그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사실은 너무 없고, 서울 경기는 그나마 좀 나은데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면 이제 많이들 반겨는 주세요. 특히나 옆에 교장 선생님 계신데 가면 항상 교장실에서 티타임 항상 가져주시면서 어떻게든 간에 잘 이 아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이게 단순히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난감할 때가 항상 많은 것 같고, 근데 위클래스에서 만나보면 항상 이제 위클래스 선생님들이 최전방 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아이들을 이제 직접 맞붙은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많은 어떤 교육이 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제가 아침 일찍
교육부 그 위닥터 관련해서 자문을 아침에도 한 건을 하고 왔는데, 근데 보면 이제 상담 만능주의라는 표현이 좀 너무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요즘 아이들 중에서 신경 발달 장애, 그러니까 뇌 발달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병이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병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잘 못하거나 인식을 못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간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면서 열심히 놀이치료도 한코 상담 치료를 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평가, 이 아이의 어떤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기술하지만 이 아이가 이게 발달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프로치에 접근에서도 분명한 어떤 좀 제가 느끼는 부분과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의 어떤 교사 교육이나 또 역량 강화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도 또 다른 소도시에 가서 뭐 사례를 하는데, 다른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서 자폐까지 진단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좀 ADHD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행동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놀이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하고, 특히 학교 담임 선생님이 뭐 좀 몇 번 하다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그래서 좀 삐졌더라고요. 왜냐면 애가 이렇게 사회성이 별로 안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5번을 만났는데,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감정적으로 확 업셋이 돼가지고, 아니 만약에 그 경계성 지능이 있는 요즘 느린 학습자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한 5번 정도 개인 과외하고 나면 갑자기 걔가 그 능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평범한 아이로 될 수가 없는데, 마치 이제 상담을 받아서 특히 자폐라든가 이런 발달장애 있는 아이를 상담받아서 왜 사회성이 왜 안 좋아지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병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또 그 위클래스 선생님도 이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방법이 틀렸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오히려 그 상담 선생님을 좀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결국 부모와의 연계, 아까 선생님께서도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와의 연계인데, 뭐 가급적이면은 어떻게든 간에 좀 강제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으나 강제 치료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법제화를 돼서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병원에 가야 될 케이스, 아까 서한석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부모가 이제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은 좀 법제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위클래스 얘기하다가 더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위클래스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좀 선생님들의 숫자가 일단은 지역에서 너무 부족해요. 초등학교에는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소도시에는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전에 있지만 또 광역시급에 있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데 선생님이 1명 있고, 또 소도시에 위클래스 선생님이 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또 전교생이 한 50명인데 한 분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그 인력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인력에 대한 안정된 재배치,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클래스 선생님을 2명 이상의 어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여기 보면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앞에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예전에 환자 보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그 힘든 환자 만나면 점심 때 같이 밥 먹으면서도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동료 집단들과 동료끼리 어떤 해소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클래스 선생님들이 좀 외롭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분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좀 지우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인 어떤 숫자를 좀 늘려가거나, 아니면 아까도 좀 나왔지만 교사 힐링 캠프 같은 거 좀 있었는데 거기서의 어떤 도움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니 교수님께서 이제 분위기 말씀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어떤 동감 시간 네, 동감하는 바이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근사한 식당 가면 나도 모르게 좀 예의 매너 지키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아무튼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중요한데,
네. 지금 1차 예방 아까 서한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 정서 교육이라든가 정신건강 리터러시를 통해서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인식하는 것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해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상담 선생님들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장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돼서 마쳐야겠죠. 한 가지 더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무영 센터장님 혹은 교수님께서 관련 사업 예산의 확대라든가 또 이제 지방과 이제 수도권의 어떤 전문가 수의 어떤 편차, 그리고 실무진의 역량 강화 필요성, 또 그 외에도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안에 저희가 마쳐야 되는데, 그 코멘트 혹은 아까 발표하신 분들 포함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제가 코멘트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실 수도 네. 있습니다. 질문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예. 있으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기획조정과의 한수환입니다. 오늘 그 학교 그 방문 건강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다니까 많은 이해가 되어서 좋긴 한데요.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이제 그 아까 방문했을 때 정신적으로 좀 이상 있거나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 치료 명령을 해서라도 치료를 받게끔 하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냥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단 학생들이 병이 있었을 때 그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 입원도 마찬가지로 자의 입원이 있고 또 비자의 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 정신 건강의 비정상성을 느꼈을 때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 병식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방문 이제 건강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제 생각으로는 그런 학교에서 이제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심각해질 때 자기가 그런 증상이라 이게 그 어떤 정상적인 그 비정상적인 네. 걸 깨닫게 되면 치료를 네.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기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멘탈 헬스 리더러시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런 후에 그래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을 구하는 이 그 멘탈 헬스 리더러시 교육이 이번에 이제 1차 예방으로 하는 교육 중에 들어가 있고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시작이죠. 예, 제가 공동자장으로서 코멘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최정원 선생님 발표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가 아까 출결 관리 얘기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납병원에 병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법 법적으로 출석 인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제도적으로 외국에서는 그게 다 됩니다. 치료받으면서 출석 인정이 돼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김혜니 선생님의 그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이 굉장히 스페시픽한 에비던스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보니까 학교 폭력이니까 당연히 공격성, 그뿐 아니라 정서 조절, 또 교사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학교 분위기까지. 그래서 그런 에비던스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증명된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그거는 반갑고, 하나 이제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쉬운데 중학교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것도 앞으로 이제 시도해 보시고 에비던스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서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년 전부터 열심히 교사 교육했지만 학교 형편상 선생님들이 배우실 땐 좋다고 하고 혹시서 배우시지만 가서 못 하세요.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교과 과정화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게끔 영어 선생님이고 수학 선생님이고 예, 희망품 배워갖고 또는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 멘탈 헬스 리더스 교육 배워서 그냥 자기 수업에서 하게끔 교과 과정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좀 전문적으로 우리 서한 선생님 정말 리얼하게 현장 얘기를 해주셔서, 또 교장 선생님 역시 현장에 계셔서 정말 위기구나 느꼈는데요. 우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비대면의 그 후유증, 약간 긍정적인 면을 보면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IT를 이용한 어떤 도움을 주는 방법을 또 찾아서 해결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비사회화 문제라든가 또 사이버 섹스 어뷰즈 이런 거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거에 대한 정말 제도적, 아주 지금 빨리 급하게 인터벤션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아까 서원 선생님이 이렇게 품행장애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란 교재라든가 품행 문제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 이슈, 어태치먼트 이슈도 있고, 이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자기 혐오, 그러니까 굉장히 셀프스팀이 낮은 상태죠. 그런 것도 충동성 이슈가 있어서 정말 얘네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꽤 긴 시간, 아까 5번 해결 안 되죠. 굉장히 인텐시브 인터벤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우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거가 1차적으로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학방 사업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런 제일 심한 아이들은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 한꺼번에 도와주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게 1차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코멘트 마치고,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굉장히 저희 인텐시브한 심포시움 했는데요.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뭐 마지막 인사 말씀? 예,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아쉽지만은 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폐회를 사회자님께서. 네. 이것으로 오늘 학교 정신건강사업 심포지엄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은 만족도 조사 참석해 주시면 저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석 확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강당에서 나가시면 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주차증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결제하셔야 된다는 부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